예,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조금 전에 결심 공판이 막 시작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주요 정치권 이슈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한테 어떤 확실한 뭔가 좀 깨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던진 거지. 이게. 예, 오늘 저희가 다루게 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한 영상 함께 보셨는데 일단은 지금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관련한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13개월 만에 이루어지게 된 결심 공판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2024년 12월 3일 그때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었습니까? 그 사이에 사법부가 사실은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이런 모습들도 지켜봐야 했고요. 그 가운데 사회혼란은 아주 극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검으로 가서 결국 수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1심 결심 공판이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건데요.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에 답답했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겨우 사법적 판단이 시작된 거다.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에 사법부 신뢰가 많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제 직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특검의 구형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절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떤 방식으로든 표출이 됐으면 좋겠다. 사법적 판단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돌아보면은 뭐 구속 기간 계산 문제도 있었고, 뭐 재판부에 대한 여러 가지 재판장에 대한 의혹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혼란들도 사실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결심 공판 어떤 의미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적 관심 속 또는 이제 정치권의 공방 속에 사법부가 그 가운데 처했던 그런 재판이었죠. 그러니까 일단 헌재에서 불법 계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 선포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결정이 났고요. 그 다음에 해당 계엄 그 행위가 내란죄,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첫 판단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평론가님 말씀 주셨지만 어쨌든 재판부가 다소 신속하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저 변호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일반적인 피고인 8명 사건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이 훨씬 가는 사건들도 많은데 어쨌든 국민적 관심 속에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비교적 빨리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각 진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판단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또 하나 이제 계엄 사태가 일단락될 수 있는 시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온 국가적 역량을 이제는 그 민생에 올인해야 될 시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정치권도 더 이상은 계엄과 관련된 이런 사법부 판단이 나온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항소심 판단에 맡겨두면 되는 것이고 더 이상은 현 정부가 민생 정책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지지 또는 견제 이런 쪽으로 정치권의 초점을 옮겨야 될 것이지 아직까지도 그 정치권의 공방 대상으로 저 부분을 삼는 것은 이것은 국력 낭비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오늘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검찰이 과연 어느 정도 이제 구형량을 내놓을 것이냐라는 것인데 뭐 사형 아니면 이제 무기징역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사형제 사실상 폐지 국가이기 때문에 사형 선고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2.3 계엄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사회 혼란상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나 이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때 광주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같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군부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1979년, 80년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민주화 과정을 다 지켜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만큼 민주화가 성숙돼 있는데 그런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붕괴하려고 시도했다고 하는 점, 그리고 그 이후에 계몽령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계엄에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으로 갔다고 하는 점이 오히려 사형까지 구형은 가능하나 무기징역 구형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저는 개인적으로 사형을 구형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특검은 그런 양쪽 사이에서 굉장히 좀 고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형이랑 무기징역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특검에서도 뭐 어제 6시간 가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내란 그 범죄에 대해서는 선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선례를 참조하고 선례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구형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선례와 또 차이점을 반영한 구형량을 정할 것 같고요. 따라서 따져보면 법정형 자체가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 금고, 징역 이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고는 배제한다는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면 사형 무기인데 아무도 개인적으로 보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현 정부의 기조를 보면 일단 대장동 항소 포기도 그 가능성 없는 항소는 하지 말자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 또는 법원의 입장을 현실적으로 파악해서 그에 부합하는 구형량을 정해라. 그에 부합하는 항소 여부를 판단해라. 이거이기 때문에 또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마찬가지죠. 저희가 좀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논리에 따르면 그 가능성 없는 그 법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하고 1심에 사형이 선고됐죠. 2심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됐어요. 그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그 22년 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17년형으로 감경이 됐어요. 따라서 아마 그 정도 이런 선례를 감안해 보면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또는 그 최상위권인 무기징역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기존의 전두환이나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혐의가 10가지, 9가지였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별도의 혐의로 또 별도의 재판과 구형까지 나온 게 있습니다. 10년짜리. 따라서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은 권력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범한 범죄예요. 그거에 대한 재판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권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비교적 시간이나 여러 가지 태양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아마 그런 범죄 태양이나 과거 선례와의 차이점 또는 과거 선례 등을 참고하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뭐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제가 반박할 생각은 없고요. 그러니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대장동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하고 비교하는 건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 재판이 부당하게 정치적 기소를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안 되는 걸 말씀하셨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신군부 쿠데타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군의 군인들이 정권을 전복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렸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그것 자체 행위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엄군을 동원하고 군인을 동원했고 그리고 집권자가 자신의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결국은 영구집권을 꿈꾸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차이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만 반박을 하면 그 법률행위나 법정에서의 이 구형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 관련된 것은 드라이한 거예요. 여기에 정치색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일부 항소의 경우에 그 검찰의 항소 기조, 검찰의 공소유지 기조를 제가 설명드린 것이지 해당 사건들의 질이 같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검찰이 현 정부 들어와서 일부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비판하고 있지만 그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 큰 걸 왜 하느냐 이런 기조라는 걸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선례에 비추어서 그럴 경우에 이걸 구형에 반영한다. 이게 왜 그 사건에 대한 본질이 같다라고 평가하는데
하나의 그 논조로 사용되는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구형량이 나오게 된 이후에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도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 거의 1시간 정도의 최후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은 또 어떤 내용을 또 어느 정도 소요해서 이제 발언을 하게 될지도 사실 주목이 되는데 글쎄요, 좀 오늘 어떤 모습 좀 보일 것 같으세요? 그동안에 보였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폭거에 맞선 계엄이었다, 정당한 계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군인을 동원했다 하더라도 아주 소수의 군인만 동원한 경고성 계엄이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근데 그것 자체가 사실은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법률가를 붙들고 물어봐도 똑같이 다 지적할 것 같고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사실상 내란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받아들일 여지가 별로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장은 그러니까 만약에 성립하기 위해서는 군이나 정치적 해법을 제시했어야 되는 건데 계엄군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국회하고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냈고요.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를 시도했고요. 그 계엄 선포문을 통해서 그 포고령을 통해서 처단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 여야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어떻게 쿠데타에 해당하지 않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일군의 사람들한테 뭐 일종의 그 정치적 반란을 부추기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뭔가 자기 최후 진술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의미 없는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최후 진술이라는 게 어쨌든 구형량 나오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하는 것은 뭐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법에 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검찰이 아마 8명의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을 일괄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밝히고 나서 그다음에 각 피고인별로 그 변호인의 최후 변론하고요. 그다음에 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판부에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할 말 있으면 하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전과 같이 그것보다는 짧게 본인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경위, 그다음에 국민께 드렸던 실망감에 대한 본인의 소회 이 정도를 밝히는 것이 개인적으로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30분을 넘기지 않는 것 그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예. 지금 변론 이게 공개잖아요. 네네. 공개되게 되면 변론을 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그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발언이 공개가 되게 되면 오히려 재판부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론 요지서라는 것이 또 상당한 양으로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하는 얘기와 피고인 당사자가 하는 얘기가 원래는 국민께 같은 평가를 받지만 대통령을 지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소 절제하는 정도의 최후 진술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돼서 아마 변호인들과 그 정도를 상의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9시 20분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제 30분 좀 넘어가는데요. 법원으로부터 들어오는 소식들은 저희들도 바로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좀 넘어가서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쇄신안을 두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구체적인 단어로 자꾸 회귀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의힘을 그 단어 속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저는 프레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윤어게인 절연 없는 계엄의 극복이라는 것은 허상입니다. 예. 윤어게인 절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쇄신안을 발표한 이후에 절연이 들어갔어야 됐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도 있었는데 지금 또 주목해봐야 되는 거는 강성 지지층의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유튜버 전한길 씨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대표가 배신자다. 이제 이런 식의 지금 발언들을 내놓고 있단 말이죠. 강성 지지층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근데 강성 지지층과 또 일부 유튜버들의 뭐 결합 형태 예. 또는 활발한 활동과 관련돼서 또 심지어 입당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와는 관련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잖아요. 지방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공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선 관련돼서 당원들의 또 여론조사나 아니면 투표 등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각 후보자 예를 들면
고모 씨 같은 경우에는 김재원 전 최고를 통해서 입당원서를 내겠다. 이건 무슨 의미겠습니까? 나는 누굴 지지한다. 누구를 위해서 내가 활동하겠다. 누구를 위해서 입당하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따라서 이거 지도부의 당 색깔과는 전혀 관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마치 지도부가 누구를 끌어들인 것처럼 이렇게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규정하는 듯한 이런 당내 언행,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밝혀질 때까지. 또 하나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이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할 때 저는 그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봐요. 이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가 불러주는 대로 내가 써가지고 그대로 읽어.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의미를 문장을 통해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선회하는 것이 당내 동지로서의 예의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히려 곡해하고 없다고 규정하고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어떤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당내 입지 확장을 위해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당의 어떤 국민에 대한 인식 입장에서 보면 낮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인사 관련해서도 정점식 정책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한 번의 경험이 있어요. 정책과 관련돼서 정책위 의장이 추구했던 그 정책은 난 동의하지 못해. 이런 취지를 비판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위 의장에 대해서 뭐 당의 주류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 또한 납득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정점식 의원의 경우에는 당 주류로 평가는 받고 있지만 색채가 굉장히 낮은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조광한 지명직 최고의 경우에도 이분이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오다 오신 분이에요.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행정관, 노무현 때 비서관까지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외당협위원장 협의회와 관련된 이런 것으로 지명직 최고위원을 한 거기 때문에 당내 다양한 세력을 대표한 그런 위치였던 것이지 이게 뭐 그분이 누가 가깝고 이런 식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뭐 전 대표의 경우에도 똑같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판의 관점이 너무 편협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쇄신안 발표 이후에 절연이 왜 안 들어갔냐, 왜 사과를 했냐, 또 지금 말씀하신 당내 인사와 관련해서도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엇갈린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국민들이 다 지켜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아주 상식적인 부분인데요. 계엄 1년 만에 1년이 지나서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다. 저도 뭐 사과라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부적절한 수단이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계엄에 대해서 사과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100번 양보해서 사과라고 치죠. 그러면 사과하고 난 다음에 뭐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까지는 언급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소한 바로 다음에 있을 지도부 인사를 낸다고 하면 가급적 그 상징성을 가질 수 있도록 사과의 진정성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인사를 내는 게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인사낸 사람들 보십시오. 정정식 그 정책위 의장하고 그다음에 조광한 당협위원장 지금 지명직 최고위원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반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사람과 하나 하고요. 오히려 계엄 자체를 옹호하는,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행위도 했고요. 그리고 정점식 의장은 관저 앞에 가가지고 윤석열 체포 반대하는 45명 의원 중에 한 명이기도 했습니다. 조광한 위원장의 경우에는 총 한 번 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계엄이었다. 무슨 탄핵이냐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 반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에 적극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겠습니까? 두 가지만 결합을 시켜봐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과 절연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것 하나 하고 당내 갈등의 지금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징계, 이건 그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두 가지 의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게 무슨 계엄 사과할 때 밝혔던 쇄신이고 그리고 중도 확장입니까? 정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로 정리하면 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에 진정성도 없는 사과였고 결국은 영남에 있는 중진급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의 쇄신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해서 마지못해 사과하고 입장을 내놨다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이 한 전 대표와 관련해서 어쨌든 윤리위가 이제 오늘 회의를 하게 되고 이제 앞으로 판단도 봐야 되는 것인데 그 신임 윤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윤리가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제 윤리의 해당 행위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당이 민심을 이방했을 때, 근데 이걸 정치적 책임으로 치환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저 부분은 원칙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당의 당직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언행을 함에 있어서 정당으로 하여금 국민으로 하여금 정당이 싫게 만드는 거 이거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법적 책임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치적 책임도 또는 정치적 문제도 윤리의 어떤 판단 기준이다라고 보는 것은 맞지만 저게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얘기라 그러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가족과 관련돼서 본인이 일부 가족이 댓글을 달았다는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러나 그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 그 당무감사 결과는 다소 사실과 다르다. 뭐 사실과 다른 건 사실과 다른 대로 해명하면 될 일이고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것이고 그 정도 선에서 정치적인 어떤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 징계 사유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징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대해서 이의 절차 등 또는 뭐 법원을 통해서 바로잡으면 될 일이고 저는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고 기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앞서서 윤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해당 윤리위원들의 과거 행보나 이런 것들이 본인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위회 자체를 흔드는 거. 근데 흔드는 사람들이 당내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징계 대상자로 거론되는 분들이 흔드는 거.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니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 대해서 부당함을 다투면 되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정부 하에 사법부에 대해서 민주당의 사법부를 압박하는 거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는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그 부분도 부당하다. 따라서 결론을 지켜보고 결론에 타당치 않고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 그 이후 절차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성 과정에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뭐 절차니 여러 가지 잡음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좀 지켜봐야 될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구성 과정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윤리위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가 그동안에 뭐 이른바 가족들이 게시판에다가 현직 대통령 또 집권 여당인데 여당 대표인데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이거 부적절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치를 취하는 것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첫째로는 이미 이 논란이 발생하기 시작한 지 1년이 훨씬 지나서 다시 논란을 끄집어냈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라고 보고요. 거기에 정치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절연을 하지 못하고 못했다고 하는 책임을 지금 져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그러면 계엄과 특히 탄핵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한동훈 전 대표한테 책임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전략에 깔려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둘째로는 그걸 뭐 부적절한 행위라고 하는 비난이나 비판들은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그걸 예를 들어서 실제 당원권 정지든 어떤 방식으로든 징계를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뭐 보수신문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당 게시판에는 누구든 다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게시판에 글 쓴 사람을 당에서 찾아내가지고 색출해서 그 사람이 누구와 관련돼 있는지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질서하고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국민의힘이 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무감사회에서 결정이 나오고 그리고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 징계를 위해서 윤리를 소집한다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요. 구성했는데 구성하자마자 3명이 그만둬요. 그리고 이전에 선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호선을 통해 가지고 윤리위원장을 뽑아놔요. 그 윤리위원장이 처음으로 하는 말이 직업윤리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 파생되는 문제까지 책임 묻겠다고 얘기하면 결국 한동훈 세력 내쫓겠다고 하는 아니면 한동훈 세력한테 확실하게 우리가 징벌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밖에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판단도 이제 오늘 이제 회의가 시작되니까요. 앞으로 좀 지켜보겠고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또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게 됩니다. 관련해서 일단 합동 토론회가 진행이 됐는데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가 화두가 됐습니다. 후보들마다 온도차가 좀 있었는데요. 관련 발언도 함께 들어보시죠. 선당후사하는 심정으로 애당심의 발로로 먼저 결단해 주시기를. 당을 이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선당후사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고민들을 안아서 탈당하고 이후에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소명을 듣고 나서 또 윤리심판원이라는 공식 기구를 통해서 판단하고.
예, 지금 들으신 것처럼 4명의 후보들이 합동 토론회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병기 의원의 거취 문제에 대한 이제 각자 자신의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 이번에 원내대표의 어떤 흐름에서는 어떤 게 가장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 같으세요? 원내대표 선거만큼 결과를 예측하기가. 예측하기가 어려운 선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물론 이제 의원 41명 정도의 표에 해당하는 권리당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라도 의원들이 조금 태도를 바꿔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탈당이 필요하다 이런 쪽으로 좀 무게가 실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이런 얘기가 결국 원내대표 선거에서 화두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중진급 의원뿐만 아니라 초재선 의원들도 전부 쉬쉬하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 또한 국민 보기에 참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 사이에서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굉장히 비토 여론이 강하거든요. 지금 오죽하면 당원들이 지금 출당 아니 제명해야 된다는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마치 뭔가 빚진 사람처럼 쉬쉬하면서 제대로 말을 못하는 게 현재 민주당의 초라한 현실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뭐 국회의원이 300명이지만 민주당 의원이 165명에서 이제 3명으로 줄었지만 그러니까 의원 한 명 한 명이 완벽하게 통제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교도소 담장을 걷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처럼 언제든 불법의 유혹을 받기도 하고 또 특권을 행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뭐 국민의힘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런 건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 스스로가 더 엄격한 도덕성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더 신속하고 결단력 있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해할 것 같고요. 좀 더 걱정되는 거는 윤리심판원에서 12일 날 지금 결정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김병기 의원이 버티게 들어갔다고 하는 거잖아요.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뭐 소명을 하라고 하니까 지금 소명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지금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뭐 12일 날 회의는 열릴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최악은 이때도 만약에 징계 수위든 어떤 방식으로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이 끌렸을 때 민주당이 안고 가야 될 부담이 굉장히 크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훨씬 큰 부담을 지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면 당내 반발도 더 커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네. 또 실기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풀어가야 될 문제들이 이제부터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공개적인 목소리를 어쨌든 어제 이제 이렇게 내놓은 것인데 의원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고 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불안할 것 같아요. 의원들의 마음은.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실은 왜 녹취를 했을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잖아요. 예. 녹취를 하고 나서 그대로 또 공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공천은 결정이 됐고 본인은 나는 무관하다라는 알리바이를 세워놓을 요량으로 녹취를 한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공천이 됐고 그렇다면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공천이 결정된 과정이 있었고 그 세력이 아직도 존재한다 그러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본인들 앞으로의 공천권 관련해서 내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공천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갈피를 못 잡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렇게 인간도 이상 뭐 박정희 의원이 반대했는지 탈당을 모르겠지만 박정희 의원은 사실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 선거 때 그때 박찬대 원내를 도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이분은 어떤 계파 쪽이구나 이분은 또 어떤 쪽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고 저 네 분의 출마자 중에 이걸 다수결로 보면 3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사도 3대 1로 탈당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런 의견이 존재한다라고 보면 왜 아직까지 탈당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다음에 윤리심판원 12일로 예정되는 이 기간을 늘려봐야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게 소명이 가능한 거라고 보여집니까? 수사 결과를 통해서 무혐의 받지 않는 한 소명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를 한다. 글쎄요, 무슨 자료 준비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뭔가 본인은 결정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결정을 하지 못한 배경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과 관련돼서 설왕설래로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은 불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의 이제 투표이기 때문에 이번 일요일에 또 누가 되는지도 저희가 좀 지켜보고 사실은 이 공천원금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도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에 앞서서 미국으로 이제 출국을 한 것으로 저희가 보도가 됐는데 CES에서 지금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간 것까지는 맞는데 이게 CES를 이제 참석하는 건지는 이제 몰랐던 겁니다. 글쎄요, 지금 경찰 조사에는 응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게 어쨌든 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 것이고 외부 행보를 하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글쎄요, 이 같은 행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그거 아니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고 싶어서 왔던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러는 사이에 텔레그램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돼 있는 만약에 뭐 자기가 결백하다고 하면 빨리 들어와서 소명해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 증거인멸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들어와서 자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올바른 처신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그런 면에서 경찰이 뭐 지금 이제 출국을 못 막았다고 하는 비판은 있지만 이틀 정도 사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신속하게 움직였으면 좋았을 뻔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출국을 방조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내에 머물고 있는 그러니까 수사 대상인 사람들에 대한 속도감이 있는 수사가 필요하다,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좀 경찰이 봐주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과 관련해서 지금 구의원들이 공천원금을 줬다라고 하는 의심을 받을 때 그 수사한 거라든가 또 김병기 의원 배우자가 뭐 법인카드를 업무 추진비 카드를 사용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동작경찰서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도 이런 의심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하고 속도감 있게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포착된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저 사진처럼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정도로 이제 자신의 뭔가 이제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서도 이제 강제 수사에 들어가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미국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컨대 저분이 자녀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야 될 일이 있어서 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CES 행사장에서 포착이 됐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미룰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갔다는 거죠. 그 사이에 경찰은 31일 날 배당받은 날 출국했기 때문에 못 막았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배당을 왜 이틀 동안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29일 날 고발이 됐고 29일 날 언론에 보도되면서 그때 바로 배당을 해가지고 만약에 출국 금지를 해놨으면 저렇게 안 됐을 겁니다. 또 하나는 31일 날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거예요. 수일 지나서. 그러면 수일 지나서 뭔가 출국 관련된 검토를 해봤다는 거고 그러면 이 출국 금지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이 부분의 문제예요. 또 하나는 녹취록에 보면 강선우 의원도 녹취록이 위작이다라고 주장하지 않아요. 김병기 의원도 녹취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녹취록의 진정성 인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녹취록만 갖고도 영장 신청이 가능해요. 그러면 벌써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모든 압수수색을 집행했어야 돼요. 근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김경 의원 들어오기 전에 압수수색해도 돼요. 사무실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압수수색 안 하고 있잖아요. 통신영장은 누구하고 언제 누구하고 통화했느냐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은 도대체 왜 이런 이례적인 행보를 보일까가 일단 기본적으로 의문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공공범죄 수사대로 배당됐다는 것도 의문이에요. 원래 반부패에 배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반부패에 배당이 되지 않고 최근에 신설된 공공범죄 수사대에 배당이 됐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도대체 이게 글쎄요. 민주당에서 여태까지 검찰이 봐주기 수사 내지 이런 수사 때문에 공수처도 만들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권도 뺏고 하는 것인데 그 수사권을 몰아줬던 경찰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거는 여당이 나서서 뭔가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자 수사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지금 돈을 보관하고 있다고 언급된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근데 보좌관을 불러서 물어본 내용들이 이미 다 언론에 나갑니다. 그런데 나머지 강선우 의원 이런 사람들을 안 불러요. 같이 불러서 장소만 따로 해가지고 동시에 수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경찰이 어떤 걸 묻고 그 어떤 걸 물으면 아 경찰이 이런 걸 갖고 있구나라고 서로 간에
의사연락을 주고받을 기회를 차단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원칙도 안 지키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은 너무 조용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저희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제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이제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되는 이 재보궐선거가 이제 사실상 미니 총선급으로 지금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께서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서 지금 보고 계시는지 사실 관전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어디를 좀 주목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거를 이겨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커지지 않았나 싶어요.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정 운영에 지금 힘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성과가 부실했다거나 또 패배했다거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향후 국정 운영의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꼭 승리해야 될 선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자꾸 지금 보궐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민주당이 조금 더 유리한 지역이니까 뭐 이런 이제 얘기들도 나오고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번 이제 지방선거는 판이 훨씬 더 큰 판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있는 뭐 한 4석 정도 나온 데 말고도 재판 결과가 나올 곳이 한 2곳 정도 추가되고 더군다나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까지 그걸 더해진다고 하면 네. 지방선거 외에도 적게는 한 10군데 정도, 많게는 한 20군데 정도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민주당 입장에선 더더욱 사실은 지금 이제 그 당 내부에서 있는 의원들의 추문이나 아니면 불법행위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처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역시 놓칠 수 없는 선거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번 선거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짚어주셨는데 사실 또 누가 어디로 나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실 언론이 이제 주목하게 될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좀 어떤 부분 좀 눈여겨보고 계세요? 첫 번째 개항을이죠. 개항을에 지금 저희가 관심 갖는 것은 청와대 대변인을 대통령께서 같이 해당 지역구에 한번 데리고 예, 갔다라는 그렇죠. 언론 보도가 나와요. 그 지역은 송영길 전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송영길 의원이 나가겠다라는 사법적 리스크가 곧 해소가 되니 나가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했던 것으로 이제 언론에서 봤어요. 그렇다면 어느 분이 공천될 것인지 저는 그게 일단 관심입니다. 민주당 내의 역학관계를 반영했을 때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뭐 대통령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지가 일단 관심 포인트고 두 번째는 뭐 충남 아산을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저는 뭐 어떤 전망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조국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어느 곳으로 혹시나 출마 여부를 결정해서 어느 곳으로 갈지가 상당히 다음 대선을 위한 이 디딤돌 측면에서 보면 어떤 선택을 할지 보선을 나갈지 아니면 광역자치단체장을 선택할지 이거는 사실 대선 전략 중에 하나인 것이거든요. 그쵸. 어느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바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갈지 아니면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와서 모색할지 어떤 선택이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